러시아에는 현대판 짜르가 있죠. 이 짜르가 바로 황제라는 뜻입니다. 푸틴이 얼마 전에 영구집권 업무를 그대로 기자들한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또 딸을 언급했습니다. 여자가 대통령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러시아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이 두 딸, 상당한 미모죠. 상당한 미모를 자랑하는데 이 두 딸 중에 둘째 딸은 한국인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한국인과 열애가 퍼져 있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자, 여기서 한국인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윤모 제독의 아들입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기에는 물론 그때 실명 다 나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잊혀진 사랑 또는 추억 속의 사랑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헌법을 뜯어고쳐서 집권 연장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19일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이 모스코 타임즈라는데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연례 연말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헌법 조항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일부 정치학자 등은 헌법이 대통령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영구집권 하겠다는 거죠. 중국의 시진핑도 중국의 헌법을 뜯어고쳐서 죽을 때까지 종신형 지도자로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러시아의 푸틴도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 조항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명분으로 헌법은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의 3년임 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번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2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번 했다가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임기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6년으로. 그러니까 2번 하면 12년을 할 수가 있죠. 문제는 그 다음에도 계속 하고 싶다는 겁니다. 또는 후계자로서 자신의 딸을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20년간 동안이나 집권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간에 대통령직을 내려놨던 이유가 바로 3년인 금지 제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 2연임 한 후에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바꿨다가 다시 또 바꿨습니다. 4년 뒤인 2012년 임기를 6년으로 늘려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복귀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2연임 중인 푸틴 대통령 현재 임기는 2024년까지입니다. 푸틴은 기자회견 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추가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내 쪽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아니다. 내 쪽에서 먼저 얘기한 건 아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답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재밌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무조건 죽을 때까지 종신형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자 주요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임기 연장에 나서기 전에 여론을 떠봤다. 여론 간 찍어봤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의 연말 기자회견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연출되는 행사라면서 사실상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이 개헌 가능성을 언급해서 임기 연장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말이죠. 일각에서는 푸틴이 자기의 딸이 둘이가 있거든요. 아들은 없습니다. 딸 둘 중에 한 명을 후계자로 세울 것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딸들을 언급한 뒤에 여자도 리더가 될 수 있고 덜 공격적인 여성의 리더십이 러시아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노골적으로 자기가 종신형을 하든지 아니면 딸이 자기 자리를 이어받든지 이런 뜻이죠. 또는 자기가 종신형을 하고 자기 죽으면 딸이 물려받든지 이런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두 딸은 지금 30대인데요. 상당한 아까 보셨듯이 미모에다가 머리가 출중하게 좋습니다. 두 딸이 모두 5개국어에 능통할 정도로 머리가 출중하고 한 명은 의사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딸 중 한 명이 후계자로 임명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 직후 모스크바 시내 러시아 연방보안국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사살됐고 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 사건 하나 소개할게요. 이거 제가 보도했던 건데요. 어느 날 여론조사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31.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측에서 그거 잘못된 여론조사다, 그럴 리가 없다 하니까 바로 한 번에 2배가 넘는 72.3%로 펄쩍 뛰어버렸습니다. 24시간 만에요.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31.7%에서 하룻밤 만에 72.3%로 펄쩍 뛰어버립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올해 5월 셋째 주에 확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지니까 이해찬이가 사실은 한국당과 15% 차이가 난다 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직접 읽으면서 지지율 격차가 적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역전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자, 다시 30%대 43.3%. 이게 리얼미터인데요. 13%로 다시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러시아에서 그 일 일어나자마자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푸틴의 딸 중에 장녀가 누구냐면은 마리아 보론초바라는 여자입니다. 마리아 보론초바는 푸틴 대통령의 둘째 딸이자 자신의 여동생인 카테리나 리코노바보다도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은 사실 러시아 의학 및 내분비학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는 2011년 모스크바 주립대 기초의학과를 졸업했으며 2014년까지 러시아 보건부 산하 내분비 연구센터 소아내분비 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죠. 푸틴의 장녀는 러시아어 외에도 영어, 독일어, 불어, 독어까지 5개 국어가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푸틴의 장녀는 네덜란드 출신 기업가 요리 파순과 결혼해서 잠시 네덜란드에 살았지만은 현재는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으며 설화에는 아이 한 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딸이, 이 여성이 푸틴의 후계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왕 푸틴의 가계를 살펴본 김에 푸틴의 부인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엄마. 마리아와 예카테리나의 어머니인 루도빌라는 2014년 푸틴과 30년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요 외신은 2017년 루도밀라가 21세 연하의 남성과 재혼을 해가지고 프랑스 남서부 휴양지에서 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런 주요 외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확실시된 것은 아직 없다고 해야 됩니다. 둘째 딸입니다. 상당한 의미죠. 이 둘째 딸이 한국인 해군 제독 출신의 아들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푸틴과 상견례도 했고 거의 날짜까지 잡다가 어떻게든 깨졌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미모가 대단히 뛰어나죠. 푸틴의 둘째 딸 예카테리나 푸티나라고도 합니다. 예카테리나 푸티나 이렇게도 합니다. 예카테리나 푸틴이 우주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즈에 따르면 모스크바대 연구원 겸 박사과정 학생인 예카테리나는 우주비행사가 중력이 바뀌는 환경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에 관한 논문을 제출해서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우주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인데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을 푸틴의 딸이 개발했네요. 자, 대학 측은 우수 논문상을 시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딸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두 딸이 모스크바에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본다라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예카테리나가 러시아인에게 알려진 것은 2015년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푸틴의 둘째 딸인 카테리나 티코노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됐습니다. 2015년 러시아의 정치 블로거 올레그 카시는
모스크바대 연구원인 예카테리나가 춤을 좋아해서 무용수로도 자주 무대에 오른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예카테리나가 바로 한때 한국인 남성 윤모 씨와 결혼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한국인 윤모 씨와 결혼하지 않고 에너지 분야 사업가인 키릴 샤마로프와 결혼했습니다. 샤마로프는 푸틴의 친구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카테리나와 샤마로프는 2017년 이혼을 했습니다. 한국인 윤모 씨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혼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는데 이것 역시 크렘린군은 일체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춤을 좋아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그 발레리나 댄서 장면입니다. 이게 둘째 딸이고요. 이 둘째 딸이 상당히 활발해요. 그리고 이 춤추면서 찍은 사진치고는 좀 야한 게 하나 찍혔는데, 이런 종류의 댄서는 이렇게 입고 업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2010년 당시 우리나라에 나왔던 신문기사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 신문기사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지금부터 9년 전이네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한국인 사회를 만난다.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푸틴 총리의 막내딸, 둘째 딸이죠, 예카테리나 블라디미르 푸티나가 윤모 씨, 당시 26살이고 이 둘째 딸이 24살 때입니다. 윤모 씨와 조만간 결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카테리나의 애칭이 카타인데, 카타와 윤 씨는 지난 8월 22일 당시 일본 홋카이도 동북의 아바시리의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던 윤 씨의 아버지 윤모 예비역 해군 제독 부부를 찾아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아는 한 지인은 두 사람이 당시 윤 전 제독과 함께 있던 권철현 주일 대사에게도 인사했으며 윤 제독이 결혼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여튼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일화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윤 제독이 기자하고 나누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왜 이렇게 이혼이 많을까요? 이혼율 세계 1위가 한국하고 러시아가 둘 다 다투고 있는데 러시아의 이혼율은 65%입니다. 놀랍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나이는 36세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41세입니다. 여자 평균 나이가 왜 이래 길죠? 러시아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66세고 여자가 76세입니다. 10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개시되는 65세까지 생존하는 사람은 남자 중에서는 절반도 안 됩니다. 다 죽어봅니다. 그 전에. 주로 결혼 나이는 22세 이전에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22세 때 미모가 피크입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상당히 예쁜 사람은 예쁩니다. 직접 가보면 뭐 이렇게 살찐 아줌마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22살 때는 참 예뻐요. 저도 러시아 가가지고 예쁘면 무조건 나타샤라 그랬는데 이 나타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이혼율이 많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혼을 해도 여성이 아이 키우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혼을 한번 하면 자기 아이에 대해서 평생 양육비를 대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혼을 자주 하면 할수록 양육비 걱정은 전혀 더 안 하게 됩니다. 희한한 제도죠.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을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술을 덜 마시고 러시아 남성들이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저도 따라 마시다가 옛날에 술 좀 마실 때 따라 마시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보드카가 좀 독합니까? 불 붙이면 활활 붙습니다. 그걸 막 그냥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죽어봅니다. 술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술을 마십니다. 추우니까 안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남자들은 술을 덜 마십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성들한테 부드럽습니다. 러시아 남자는 마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성한테 부드러운 한국인 남자가 좋죠. 그리고 한국인 남자는 러시아 남자처럼 과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인 남자를 좋아합니다. 또 러시아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학생일 때 결혼합니다. 대학생일 때 주로 결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경제 능력이 없을 수밖에, 그러니까 남자의 부모, 여성한테는 시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혼율이 또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여성 인구 비율이 더 많습니다. 최근 남자들이 일찍
죽으니까 당연히 여성 인구 비율이 더 높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가통계청은 현재 러시아의 남자보다 여자가 1,050만 명이나 더 있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배경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푸틴이 과연 종신 집권을 향한 개헌을 할 것인가? 1번. 둘째, 종신 집권이 아니라 딸에게 물려줄 것인가? 2번. 세 번째, 물려준다면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이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짜르 푸틴은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자, 이걸 더 알아맞히기 위해서는 푸틴의 개인적인 성격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푸틴은 세계의 악마입니다. 제가 푸틴을 세계의 악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짜 세계의 악마는 바샤르 알 아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정은이하고 호형호재 막상막하 위아래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악마 기질이 많습니다. 시리아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때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때문에 IS가 탄생했고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샤르 알 아사드의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푸틴입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이렇게 독재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참 짭짤하게 합니다. 전 세계 누구도 상대하지 않을 때 러시아가 상대해주면 물건 가격을 한 푼을 더 받아도 더 받고 무기를 팔아도 한 개를 더 팔아도 더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푸틴은 세계의 무기상답게 이런 사람을 지지함으로써 저는 푸틴을 악마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네수엘라 국민을 기아로 몰고 간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이 사람 뒤에도 푸틴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떤 꼴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단의 30년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 이 사람 뒤에도 푸틴이 있습니다. 푸틴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집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단 국방장관은 알 바시르가 혁명군에 의해 억류되었다고 발표했고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2년간의 정권의 민간 이양기간 동안 군부위원회가 수단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부 뒤에도 푸틴이 있습니다. 푸틴의 비즈니스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높으면 돌아오는 것도 많다. 그래서 꼭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악마가 설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마가 바로 푸틴입니다. 리비아를 다시 내전의 위기로 몰고 간 반군수장 칼리프 하프타르, 심지어는 러시아 스스로 테러단체로 지정한 탈레반 수장도 평화협상을 명목으로 모스크바를 왔다 갔다 뻔질나게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돈만 되면 된다. 돈 되는 놈들은 다 와라. 국제사회의 제재 같은 거는 신경도 쓰지 말고 와라. 돈만 되면 외교적이든 물질적이든 총이든 대포든 미사일이든 첨단 무기든 다 대주겠다 와라 하고 장사를 합니다. 분쟁 국가일수록 눈먼 이권은 많습니다. 금광, 다이아몬드광, 석유. 베네수엘라에 가서는 석유광을 확보했습니다. 분쟁 국가일수록 눈먼 이권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금광, 다이아몬드, 석유. 타임지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에서 러시아와 군사협정을 맺은 23개 국가 중에는 사회주의나 반서구 진영을 포함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이도저도 아닌 불법 정권이나 내전 중인 나라가 더 많습니다. 푸틴의 외교 프레임 안드레이 플리모프 상원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외국의 특정 이념을 심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이익을 지키려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고위험 고수익 비즈니스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국제사회가 거래가 금지된 집단을 상대하는 만큼 리스크는 크지만 무기 수출이나 천연자원에서 또는 시장 확보에서 독점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전 중인 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러시아의 외교적 보호와 군사 지원의 대가로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 무기 시장을 러시아가 독점할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리비아의 핵심 유전도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등의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시리아 등 각국 무기
수출 독점 계획의 수주 잔액은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합니다. 이게 악마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로우 코스트, 원가가 작게 들고 하이 리턴이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원가가 작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방어막만 되어주고도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그 나라의 주요 금광이나 다이아몬드강을 갈취합니다. 이게 푸틴입니다. 독재 정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꿀꺽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서방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유럽은 자기 코앞의 일이니까 정말로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니까 푸틴이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스밸브 잠가본다. 푸틴이 가스밸브를 잠그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유럽 국가는 정말 답답해집니다. 가스가 당장 가정에서 가스가 안 나와요. 미치노릇입니다. 그런 푸틴이 김정은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그리고 그게 돈 되는 일이라고. 해방 이후의 소련과 지금 이제 러시아는 다릅니다. 그때의 소련은 공산주의를 표방한 스탈린 독재 국가였지만 지금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러시아는 형식상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부패한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빙자한 이념도 없는 그냥 푸틴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푸틴한테 우리 남한 정부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돈, 북한에서는 김창선이 딱 하루 차이로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다 일일이 조사합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우리 정부가 가서 북한과 물꼬를 터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김정은이 막다른 길에 몰리고 돈 되는 일이 생겼는데 남한 정부에서도 왔어? 푸틴으로서는 입이 찢어질 노릇입니다. 러시아의 광산업체가 드디어 북한의 금광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의 금광을 또 꿀꺽 먹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외교적 지원, 식량과 석유 조금 주고 그 대신 금광 지하자금 다 먹으면 되고 남한은 돈이 풍부하고 이러니 푸틴으로서는 손해볼 리 없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악마와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제재, 어차피 서방 제재야 러시아나 북한이나 둘 다 골 때리는 입장이니까 또한 지도 제재를 합니다. 나름대로. 서방에다가 밀 이런 거 파는데 검수 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곧 얼마 안 돼서 풀긴 했지만. 그러니까 김정은을 대하는 것은 푸틴 입장에서는 미디엄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리고 원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로우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오라 그래 해가지고 현재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예전에 대북 제재할 때 러시아도 제재해야 된다고 사인했습니다. 요새는 풀어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러시아로는 돈이 1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악마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게 푸틴입니다. 특히 김정은을 핸들링하는 것은 미국을 상대할 때 김정은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시키는데도 김정은을 지렛대로 활용할 겁니다. 그게 푸틴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이도훈이가 러시아 갈 때 이미 했던 예측이 모두 적중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북한은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옛날에 북한에 제재를 가하던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의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고 거꾸로 유엔에 안건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푸틴입니다. 이런 푸틴이 누구한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줄까요? 질문은 3개입니다. 첫째, 푸틴은 장기 집권용 개헌을 할 것인가? 개헌을 하지 않고 장기 집권하지 않고 딸에게 물려줄 것인가? 3번째 질문은 물려준다면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R&B 진짜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